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칠순을 맞은 할머니예요. 지난 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먼저 떠난 남편이 그리워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식들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그랬어요. 자식 셋 모두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도 어쩌면 하나같이 애미애비 가슴에 비수를 꼽아대는지 정말 서운하고 믿기만 하더라고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껴가며 자식들한테 먹이고 살았어요. 남편은 제가 너무 자식들한테 희생하고 살아서 애들이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땐 남편 말을 귓등으로 흘리곤 했어요. 모르긴 해도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내 새끼한테 정성 쏟는 걸 아까워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야 제가 제 발등을 찍었다는 걸 알게 됐지 뭡니까. 그래서 뒤늦게 수습에 나서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재미난 일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그럼 지금부터 저희 집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20살 이후부터는 무남 동녀로 살아왔죠. 어떻게 된 사정이냐면 저보다 9살 많은 큰오빠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전쟁통에 세상을 떠났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저 쉬는 날로만 기억하는 6.25 전쟁 때문이었죠. 전쟁통에 큰아들을 잃고 작은 아들 하나를 데리고 부산으로 피난을 온 부모님은 부산에서 저를 낳으셨어요. 전쟁이 끝난 지 몇 년이나 된 터였지만 여전히 피난민들의 생활은 어려웠어요. 그 힘든 상황에 저희 부모님은 둘째 아들마저 잃고 말았어요. 일주일 넘게 감기 증상을 보이던 오빠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어려운 살림 탓에 병원에도 한번 못 가보고 허망하게 떠나보낸 게 저희 부모님한테는 큰 상처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가난이 죄라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하셨고 어머니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를 과보호하셨어요. 겨울엔 감기에 걸릴까봐 방 밖에도 못 나가게 하실 정도였죠. 뿐만 아니라 물에 빠질까봐 바다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대문을 열면 바다가 코앞인 부산에 살면서 바닷가에 나가보지 못한 건 우리 동네에서 저 하나뿐이었어요. 늘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다른 집 아이들과 달리 피부가 늘 창백해서 어릴 때 별명이 백귀신이었어요. 핏기 없이 피부가 하얗다고요. 그렇게 저를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집안에서 꽁꽁 싸매고 키웠던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전과 달리 거의 방목에 가깝게 키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무렵 어머니는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계셨으니까요. 밤마다 죽은 두 아들이 꿈에 나온다며 툭하면 멍하게 허공을 보고 앉아 계셨고 그런 일로 아버지랑 툭하면 말다툼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죽은 자식들을 껴안고 살 거야? 당신이 그런다고 죽은 애들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대? 제발 정신 좀 차려. 나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는데 여편네라고 하나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허송세월을 보내? 아, 빨리 나가서 밥 안 차려? 원래도 부모님은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때 이후로는 정말 남보다 못한 사이로 벌어지셨어요. 그 사이에서 늘 가슴 졸이는 건 저였어요. 집에서는 늘 숨죽이고 살았던 저였지만 밖에서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건 바로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오빠 때문이었죠.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되었으니 인생 참 재미있죠. 친구 오빠였던 남편은
저만 봤다 하면 늘 못난이라고 놀려댔어요. 아휴, 무슨 기집애가 이렇게 못생겼냐? 볼따기도 말랑말랑한 게 갓 떠올린 순두부 같고 입술은 어종종한 게 꼭 돼지 꽁구멍 같다야. 못나나, 이래서 너 시집은 가겠니? 시집 못 가고 처녀 귀신 되면 어쩌냐? 친구 오빠였던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지만 늘 이렇게 저를 놀려댔어요. 저를 부를 때도 명자라는 이름 대신 못난이라고 불렀어요. 웃기는 건 남학생들이 많이 모여있을 땐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불러댔다는 거였죠. 남편과 저는 학교가 달랐지만 같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야 했는데 그 정류장엔 총 5개의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이면 늘 교복 차림의 학생들로 북적였죠. 남편은 여학생이 많이 몰려있을 때면 제게 다가와 팔꿈치로 툭 치고는 속삭이듯 못나나 이렇게 불렀지만 남학생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면 꼭 목청 높여 이렇게 말했어요. 어이 못나니, 지금 학교 가니?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 서있던 남학생들이 저를 보며 키득대고 웃곤 했죠. 그 바람에 저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개를 푹 숙이곤 했어요.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하물며 듣기 거북한 별명을 불러대는 남편이 좋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오빠를 발견하면 얼른 발길을 돌리곤 했는데 이 남자가 그런 저를 끝까지 쫓아오지 뭐예요. 못나니 못나니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죠.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하굣길에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혼자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 앞에 남편이 저희 집 앞 골목을 서성이고 있지 뭐예요. 이젠 집까지 쫓아와 놀리려나 보다 생각하니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오빠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그러는 거 있죠. 못나나, 학교에서 이제 오니? 그 말이 도화선이 돼선 순간 빵 하고 터져버렸어요. 왜 내가 못난이에요? 우리 엄마도 아빠도 심지어 동네 아주머니들도 다들 나보고 예쁘다고 그러는데 왜 오빠만 나한테 못난이라고 부르냐고요? 내가 못생겨서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왜 싫다는 사람 집에까지 쫓아와서 놀려요? 오빠는 이게 재밌어요? 나 놀리는 게 재밌냐고요? 나 오빠가 정말 싫어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 너무 화도 나고 서러워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럽게 울었어요. 그러자 당황한 남편은 그 큰 덩치로 제 앞에서 안절부절하며 그러더군요. 아니야. 명자 네가 왜 못생겨. 내 눈엔 세상에서 제일 예쁜걸. 예쁜이라고 부르면 다른 남자들이 다들 쳐다볼까봐 일부러 못난이라고 그런 거야. 예쁜 얼굴 나만 실컷 보려고. 명자야, 오빠가 군대 갔다 와서 명자 좋아하는 팥빵도 많이 사주고 창경원도 데려가 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딴 데 시집가지 말고 조신하게 잘 있어야 한다. 너 예쁘다고 쫓아오는 놈들 있으면 지금 나한테 한 것처럼 소리를 꽥 질러줘. 빵 사준다고 만나자 그러면 네 놈이나 실컷 먹으라고 한 소리 해주라고. 그럼 오빠가 휴가 나와서 빵 잔뜩 사줄게. 오빠가 하란 대로 할 수 있지? 명자야, 오빠 좀 꼭 기다려줘야 한다. 딴 건 몰라도 절대 시집은 가면 안 돼. 꼭이다. 꼭. 오빠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그런 말을 하고 갔어요. 집에 돌아와 오빠가 한 말들을 찬찬히 곱씹어 보았어요. 그러니까 오빠 눈에 내가 예쁘다는 거지? 그러니 팥빵도 사준대고 창경원도 데려간다지. 근데 시집가지 말라는 건 또 뭐야? 이제 고등학교 1학년한테. 참 웃기는 오빠네.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좋더라고요. 군대에 가면서 제가 그 사이 시집갈까봐 걱정하는 남편 모습이 왜 이렇게 애처럼 보이고 귀엽던지, 그동안 저를 놀리던 남편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며칠 뒤 친구를 통해 남편이 군에 입대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허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금방이라도 골목에서 튀어나와 못난이라고 부를 것만 같았거든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느껴진다는 말이 참이다 싶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남편에 대한 생각이 흐려질 즈음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교문을 나서는데 어디선가 못나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젠 그 별명을 불러줄 사람도 없어서 환청인가 하고 지나치려는데 누가 뒤에서 제 어깨를 확 잡지 뭐예요. 놀라서 돌아봤더니 남편이었어요. 오빠가 여긴 웬일이에요? 지금 군대에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못난이 보고 싶어서 휴가 나왔지, 못난아. 오빠랑 팥빵 먹으러 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고는 학교 앞 빵집으로 갔어요. 저와 함께 하교를 하던 친구들도 함께 말이죠. 얼떨결에 남편은 처음 보는 제 친구들 앞에서 넉살 좋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세고 총도 잘 쏘는지 거짓말까지 보태가며 한참을 떠들던 오빠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명자 좋다는 남학생이 쫓아오면 니들이 이 얘기를 꼭 해주라고. 명자한테는 힘세고 총도 잘 쏘는 남편감이 있으니까 얼씬도 말라고 말이야. 알았지? 그럼 이 오빠가 휴가 나올 때마다 팥빵이고 찐빵이고 왕창 사줄 테니까. 그 말에 친구들은 신난다며 손도장까지 찍어주었죠. 치, 누가 오빠한테 시집간대? 괜히 혼자 김칫국 마시고 있네. 난 신성일처럼 잘생긴 남자가 좋다고. 오빠처럼 산적 같은 남자 말고. 그러자 남편은 헛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명자야, 네가 아직 어려서 남자 보는 눈이 없어 그러는 모양인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전쟁이 끝나긴 했지만 종전이 아니라 엄연히 휴전국가라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야. 신성일이를 한 트럭 때려와 봐라. 나한테 잽이 되나? 남자는 자고로 말이지. 내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엉뚱한 남자한테 눈 돌리지 말고 앞으로는 위문 편지도 좀 보내고 우리 숙자랑 같이 면회도 좀 와라. 오빠가 우리 명자 보고 싶어서 밤에 잠이 안 온다. 에이 징그러. 난 아직 고등학생이라고요. 오빠는 성인인데 왜 학생한테 이래요? 자꾸 이러면 우리 엄마한테 이를 거예요. 얘들아, 빵 다 먹었으면 가자. 속으론 남편의 이런 오지랖이 싫지 않았지만 친구들 앞이라서 괜히 싫은 척 연기를 했어요. 친구들을 보내고 남편과 둘이 버스를 탔는데 그때 처음 나란히 앉아봤던 것 같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말도 잘하던 남편은 제 옆에 앉아서는 얌전한 양처럼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는 묵묵히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었죠. 아직 학생인 제게 허튼 짓은 하지 않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사랑에 빠진 모습 그 자체였어요. 4살이나 어린 여자한테 사랑을 느끼다니 지금 같아선 경찰에 끌려갈 일이지만 당시만 해도 제 나이에 결혼을 하는 여자들도 있었으니 당시로선 환영은 못 받아도 죄는 아닌 일이었어요. 명자야, 잘 자라. 내일 아침에 오빠가 데리러 올게. 휴가 기간 내내 너 학교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오빠는 친구도 없어요. 휴가라면서 나 학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것밖에 할 게 없냐고요.
없어서 안 만나겠니? 명단이가 내 마음의 1순위니까 그런 거지. 자말 말고 얼른 들어가. 밤에 나돌아다니면 엄한 놈들 꼬이니까. 남편은 마치 제 친오빠처럼 제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겨주기도 했어요. 남편이 군대에 있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면회를 간 적이 없어요. 고등학생 아이가 군에 간 동네 오빠한테 면회 가는 게 조금 이상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편지만큼은 자주 보냈어요. 평소 남편한테 못했던 얘기들도 편지에서 잘도 떠들어댔고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도 쫑알쫑알 잘도 떠들어댔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남편도 군에서 제대를 했어요. 남편이 군대에 간 사이 여고생에서 성인이 된 저는 모처럼 화장도 하고 엄마 백도 빌려들고는 약속 장소로 향했죠. 따지고 보면 이게 남편과의 첫 데이트였기 때문에 나름 신경을 쓴 거예요. 단성사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일찍 도착해서 그런가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누가 제 어깨를 톡 건드렸어요. 남편인가 보다 하고 돌아섰는데 처음 보는 남자더라고요. 껄렁한 옷차림을 한 그 남자는 저를 보고 실실 웃으며 같이 차라도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싫다고 하곤 돌아섰는데 그 남자가 제 팔을 잡아 끌면서 자꾸 같이 가자고 하잖아요. 무서워서 눈물이 다 나려고 했는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당신 거기서 뭐해? 그 소리에 돌아보니 남편이 눈에 힘을 빡 주고 삐딱하게 서서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을 보자 어찌나 반갑던지 저를 잡고 있던 남자 손을 뿌리치곤 남편한테 달려가 안겼어요. 그러자 남편은 몸이 살짝 경직되더니 이내 저를 괴롭히던 남자한테 소리쳤죠. 이게 남의 마누라한테 왜 수작질이야? 너 죽고 싶어?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위로 올라오는 키에 군대를 갓 제대한 터라 몸도 탄탄했던 남편은 누가 봐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을 거예요. 상대 남자는 제 남편을 보자 슬금슬금 뒷걸음쳐 도망을 가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품에 안긴 저를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우리 명자는 이렇게 오빠가 좋아서 어쩌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안길 정도로 내가 그리 좋아? 그 말에 정신이 확 든 저는 얼른 남편한테서 몸을 뗐어요. 그리곤 사과처럼 빨개진 얼굴로 땅만 바라봤죠. 그러자 남편은 제 손을 잡고는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무슨 일 있으면 내 품에 안겨. 평생 우리 명자는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알았지? 늘 저만 보면 장난을 치는 남자였지만 저는 남편의 이런 점이 좋았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두 아들을 앞서 보낸 탓에 집안에 늘 그늘이 져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집보다는 일에 빠져 사셨고 어머니는 제가 아닌 세상을 떠난 두 아들을 그리워하는 얼굴로 사셨어요. 제 옷을 사러 시장에 갈 때도 잊지도 않은 남자아이 옷을 만지작거린다거나 남자아이 신발을 한참이나 넋놓고 바라보곤 하셨죠. 그러니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곁에 계셨어도 늘 외로움을 느끼며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세상 사람들 모두를 제쳐두고 저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마음이 안 갈 수 있겠어요. 게다가 남편과 함께 있으면 자꾸 웃게 되고 사는 게 즐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21살밖에 안 된 제게 청혼을 할 때도 겁이 나기보다는 해방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망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친정을 떠나 밝고 행복한 내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결혼 준비라고 해봐야 별거 없었어요. 지금이야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로 나눠서 수억씩 쓰곤 한다지만 저희 때는 사글세방에 이부자리, 냄비 숟가락 세트 하나면 준비 끝이었거든요. 실은 시댁에서 들어와 살라고 하셨었는데 남편이 펄쩍 뛰며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우리 명자 손목을 보세요. 이렇게 가느다란 손목으로 8명이나 되는 돼식구 살림을 어떻게 합니까? 난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 명자 고생 안 시킵니다. 에라 이놈아. 이 엄마는 이 나이 때까지 그 식구들 밥해 먹이며 청소에 빨래까지 다 하고 살았다. 근데 뭐? 네 색시 힘들게 하기 싫어서 나가 살겠다고? 아이고, 이런 걸 자식이라고 낳기는 내가 병신이지. 엄마,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난 명자 없으면 안 되니까. 제 낯이 부끄러울 정도로 남편은 아니고 바뀌고 저를 향한 사랑을 과시했어요. 어찌나 유난이었던지 제가 시댁에 가면 시댁 식구들이 저보다 더 긴장하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저와는 국민학교 동창인 신우이는 지 오빠 등살에 신우이 노릇은커녕 제가 손에 물을 묻힐까봐 옆에서 전전긍긍했어요. 명자야, 넌 안에 들어가 있어. 이러다 우리 오빠 보면 나 죽는다. 괜찮아. 딴 것도 아니고 과일 좀 씻는 건데 누가 하면 어떠니? 아, 안 되는데. 우리 오빠가 너한테나 순한 양이지 우리 집 식구들한테는 아니란 말이야. 오죽하면 우리 아버지도 큰오빠라면 두 손 두 발 다 드셨겠니? 명자야, 내가 부탁한다. 그냥 들어가서 쉬고 있어. 제 눈에는 세상에 이보다 순할 수 없는 남자였지만 어디까지나 딱 저한테만 국한된 순함이었던가 봐요. 결국 울상이 된 신우이를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저는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안도 다를 바 없더라고요. 시동생들이 방을 치우고 물걸레질까지 하느라 난리더라고요. 제가 할 테니 걸레를 달라고 했더니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치지 뭐해요. 안 돼요. 큰형한테 혼나요. 형수님한테 일 시켰다간 저 뼈도 못 추릴 거라고요. 그냥 편히 앉아 계세요. 형수님 좋아하는 귤도 사놨으니까 그거 드시면서 쉬세요. 시댁에 갈 때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손 놓고 쉬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임신을 한 뒤에는 아주 상전대접을 받으며 지냈죠. 남들도 다 갖는 아기인데 남편은 엄청 유난을 떨며 주변 사람들을 들들 볶아댔어요. 저도 저지만 태중에 있는 자식이 걱정돼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7시간 진통 끝에 출산을 하고 보니 남편은 아이는 뒷전이고 제 걱정부터 하지 뭐예요. 명자야, 괜찮아? 아,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이 가냘픈 몸으로 이렇게 큰 놈을 낳느라 그 고생을 했어. 다시는 애 낳지 말자. 너 이렇게 힘든 거 나 도저히 못 보겠다. 아, 우리 명자 진땀 흘리는 거 봐. 그래도 첫 아이인데 눈길 한번 안 주고 제 손에 얼굴을 묻고 절절 매는 걸 보니 이 남자 정말 팔불출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세상 누구보다 날 생각해주는 남편이 고맙기도 했어요. 긴 진통에 진이 다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밖에 모르는 이 남자 덕에 힘든 것도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소리 말아요. 하나는 너무 외롭다고요. 못해도 둘은 낳아야지. 아니야. 난 명자 너만 있으면 돼. 자식 새끼들이야 다 키워놓으면 떠날 것들인데 우리 명자 몸 상해가면서까지 그럴 거 없어. 내가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남편은 둘째는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이듬해 저는 또다시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그때도 남편은 분만실까지 들어와 산통으로 힘들어하는 제 곁에서 자기가 죽일 놈이라고 자책했어요.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뒤 결국 남편은 정관 수술을 받았어요. 3번은 안 된다면서요. 그렇게 낳은 2 아들은 누구를 닮아 그런지 개구지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잠시만 눈을 돌리면 다치게 일쓰고 하루도 사고를 안 치는 날이 없을 정도였어요. 아이들이 국민학교에 다닐 즈음엔 2 아들이 친 사고 뒷수습하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죠. 그건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툭 하면 학교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시달려서 그런가 전화 벨만 울려도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것 같았죠. 남편한테는 2 아들이 치는 사고에 10분의 1 정도만 알리는데도 남편은 아들들만 보면 이를 갈았죠. 니들이 뭔데 내 아내를 괴롭히냐? 니들이 네 엄마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허구한 날 힘들게 하냔 말이야. 난 말이다. 세상에서 네 엄마가 제일로 소중한 사람이다. 니들이랑 네 엄마랑 물에 빠지면 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엄마를 구할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니놈들이 감히 내 아내를 힘들게 해? 그따위로 굴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난 니들처럼 배은망덕한 놈들은 필요 없으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가며 화를 풀어주려 애를 썼어요. 어깨도 주물러주고 옆에 착 달라붙어 남편 볼에 얼굴도 비벼가며 갖은 아양을 다 떨어야 남편은 2 아들을 용서해주곤 했어요. 그러면서 매번 이런 말을 하곤 했죠. 우리 명자, 나 죽으면 어떻게 사냐? 저 이기적인 자식들이 내 마누라 홀대할까봐 벌써부터 걱정이다. 명자야, 너 나 죽거든 따라 죽어라. 그래야 더러운 걸 안 보지. 하유, 걱정도 팔자네요. 우리 애들이 어때서 그래요? 지금이야 철이 아직 안 들어 그러는 거지. 나이 들고 지들 가정 꾸리면 다 어른 됩니다. 그러니 멀쩡히 살아있는 아내까지 죽일 생각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생각이나 하세요. 그렇게 놔두고 가기 힘들면 당신이 나보다 더 오래 살면 되잖아요. 그래, 그래야겠네. 내가 당신보다 딱 1주일만 더 살고 갈게. 당신 장례 치르고 묘자리까지 정하고 그러고 따라갈게. 그때는 남편이 괜한 걱정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이 왜 그렇게 걱정을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이 벌이가 좋았던 탓에 부족한 거 없이 2 아들을 키웠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애들이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맛있는 건 지들 입에 넣기 바쁘고 좋은 것도 지들이 먼저 쓰기 바쁘더라고요. 남편 없을 때 2 아들이랑 밥을 먹다 보면 아주 혀를 차게 되곤 했어요. 갈치를 구워놨더니 지들은 가운데 토막을 싹 집어다 먹고 저먹을 건 지들이 먹다 남긴 꼬리 부분이나 가시가 잔뜩 든 가장자리만 남겨주지 뭐예요. 고기를 구워도 저보고 먹어보란 소리 한마디 없이 지들 입에 집어넣기 바쁘고 엄마는 늘 못나고 먹기 싫은 부분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남편이랑 밥을 먹을 땐 저는 늘 좋은 고기에 생선도 좋은 부위만 먹고 살았거든요. 매번 남편이 생선살을 발라 제 밥에 올려주고 고기도 제일 맛있는 부분만 골라 제 앞접시에 놓아주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놈의 아들들은 딱 그 반대로 행동하니 내 자식이지만 참 얄밉고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했다간 2 아들 종아리가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루는 시누이한테 전화해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 있죠? 딱지 아빠네. 올케가 몰라서 그러는데
오빠가 어릴 때부터 딱 그랬어. 엄마 말로는 할머니가 하도 오빠를 아끼셔서 버릇을 잘못 들여놨다 그랬지만 내가 보기엔 그건 천성이야. 얼마나 이기적인가 몰라. 그런 사람이 올케한테 지극정성 다하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하다니까. 씨도둑질은 못한다고 상준이 상민이가 딱 지 아빠 닮았는데 누구 탓을 하겠어. 신우이 말을 듣고 나니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나중에 지들 아내한테는 잘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 남의 집 딸내미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엄마인 나 힘들게 하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도 참을만 하더라고요. 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해 지들 가정을 차린 뒤에도 이기적인 건 여전했어요. 그래도 지들 아내한테는 잘하고 사니 다행이다 생각했죠. 자식들도 떠나보내고 남편과 둘이 지내게 되니 두 번째 신혼을 맞은 것처럼 하루하루가 재미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체를 작은 아들한테 맡기고부터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캠핑카도 장만해서 국토 여행도 떠나곤 했어요. 애들이 그 나이에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며 걱정 반 타박 반을 해댔지만 제 남편이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못돼도 니들한테 손 안 벌린다며 운전대를 잡았죠 뭐. 차를 타고 가다가 경치가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풍경을 감상하곤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막 환갑을 넘긴 때였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한창일 때였네요. 몇 년 그렇게 캠핑카를 타고 다니다가 남편 나이도 있고 해서 남편을 설득했어요. 이제는 밖에서 힘들게 밥 해먹고 여행하는 것보다 호텔에서 조식 먹어가며 편하게 여행하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이 당장 캠핑카를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를 시켜서 캠핑카를 팔아버렸죠. 남편은 내심 아쉬워하는 듯 했지만 그래도 나이를 생각하면 잘한 결정이다 싶었어요. 우리 부부의 주 수입원은 상가 월세와 오피스텔 월세였어요. 남편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그동안 목돈이 생길 때마다 사두었던 것들이 말년에 효자 아들 노릇을 하게 되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돈 벌려면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더니 그간 사모은 상가며 오피스텔을 실거래가로 따져보니 돈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재벌은 아니어도 손주들 때까지 먹고 살 정도는 되니 말이에요. 돈 걱정 없겠다. 자식들 걱정 없겠다. 이제 우리 부부만 아픈 데 없이 즐기며 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남편이 덜컥 암에 걸린 거예요. 남편의 암 진단 소식에 내가 암에 걸린 것보다 더 겁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맏며느리가 그러네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돼서 치료 잘 받고 식이요법 잘하면 백수도 누릴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며느리 말과 달리 남편은 암투병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남편은 제 걱정뿐이었어요. 우리 명자, 나 죽으면 어찌 사나? 내가 있어야 자식놈들도 찾아오고 할 텐데. 그런 소리 말아요. 우리 애들이 아무렴 혼자 남은 지엄마를 모른 척할까. 차라리 모른 척이나 하면 다행이게.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유산 받아낼까 하고 당신을 들들 볶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놈들 등살에 당신이 명대로 살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네. 호흡기 없이는 혼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양반이 숨을 헐떡이면서도 제 걱정을 하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내주나 속으로 피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여보, 내 걱정 그만하고 저 세상 가거든
거기선 당신 위에 살아요.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산다잖아요. 그동안 당신한테 사랑받고 살아온 추억이 있으니까 난 그걸로 살만해요. 그러니까 제발 내 걱정은 말아요. 알았죠? 그동안 나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다음 생에는 내가 당신을 만나 더 많이 사랑해줄게요. 남편은 그제야 힘겹게 내려앉는 눈꺼풀을 파르르 떨고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렇게 내 손을 잡은 채 세상을 떠난 남편을 저는 한참이나 바라보았어요.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남편 얼굴을 제 눈에 가득 담아 기억하려고요. 병마와 싸우느라 그 좋던 풍채가 하루가 달리 작아져서 이제는 살보다 뼈가 먼저 도드라져 보이는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젊은 시절 그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있더라고요. 50년 가까이 살붙이고 살았는데 제 남편 얼굴을 자세히 본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나 싶네요. 뒤늦게 연락을 받은 두 아들 내외가 병원에 도착하고서야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있었어요. 지인들한테 연락을 하는 건 작은 애가 맡아서 해줘서 제가 따로 할 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 장례가 시작되고 문상객들을 맞느라 정신없이 보냈어요. 저는 남편 임종을 지킨 이후 아무것도 넘기지 못했던 탓에 기력이 쇠해져 탈상을 앞두고 장례식장 안쪽에 위치한 방에서 누워 있었어요. 잠이 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녘에 문 밖에서 우리 아이들 내외가 속삭이듯 하는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형, 아버지 재산이 상가랑 오피스텔 한 동, 연희동 집 이것뿐인가? 연희동 집은 엄마 혼자 살기에 좀 크지 않나? 요즘 그쪽에 집값도 많이 올랐다던데 이참에 파는 게 낫지 않아? 내 생각도 그렇긴 한데 어머니가 그러겠다고 하시겠니? 아버지랑 추억이 있니 어쩌니 하면서 쥐고 있으려 들 텐데. 모르긴 해도 아버지보단 어머니가 더 오래 사실 것 같은데. 그때까지 유산 정리 안 해주시면 어쩌냐? 나 내년엔 독립할 생각이라 사업 자금도 필요한데 말이야. 그러게요. 가만 보면 어머님처럼 고생 않고 편히 산 분들이 가늘고 길게 사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도 90 넘어서까지 사셨다니까요. 형, 형수 말대로 우리 엄마가 90까지 살면 어떡하냐? 아니, 그러다 우리보다 더 사시는 거 아니야? 혼자 남은 엄마가 오래 살 걸 걱정하는 아들 내외를 보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빈말이라도 하나 남은 부모, 오래 사시라고 하진 못할 망정 90까지 살까봐 한 걱정을 하다니. 이래서 남편이 죽는 순간까지 내 걱정을 했나 보다 싶더라고요. 다음 날 남편을 장지에 묻고 돌아오는데 한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남들 눈엔 떠나간 남편이 그리워 그러나 보다 했겠지만 실상은 아니었어요. 제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자식놈들한테 서운하고 무서워서 눈물이 흘렀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후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는데 순간 이러다 나마저 죽으면 자식놈들이 기뻐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번쩍 눈이 떠지더라고요. 괘씸한 것들. 내가 갈 때 가더라도 니들 좋으라고 당장은 못 간다. 오기가 생겨서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했어요. 먹고 힘내서 야속한 자식놈들한테 절대 지지 않게 살다가 가겠다 생각하면서요. 점심때는 근처 마트에 가서 한우도 사다가 구워 먹고 몸에 좋다는 홍삼이며 제철 과일도 죄다 사다가 냉장고에 채워두었어요. 잘 먹고 잘 버텨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 있다면서 와서 유언 내용을 들으라더군요. 어디로 가야 하냐고 했더니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길래 시간에 맞춰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들 내외가 벌써 와 있더라고요.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표정을 보니 속에서 우러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유언장을 발표하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지 뭐예요. 왜냐고요? 남편 유언이 참 남편 성격 그대로였거든요. 아니, 이게 정말 저희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라고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을 남기는 게 어딨습니까? 형은 알고 있었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도 지금 처음 듣는 건데. 아버지 진짜 왜 이러시냐? 아들놈들이 왜 이렇게 열을 내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애들 입장이었어도 황당했을 거예요. 남편이 남긴 유언이 꽤나 괴팍했거든요. 내용은 이랬어요. 먼저 남편 회사는 제 앞으로 돌려놓았고요. 그 외의 재산에 대한 유산 배정은 다음과 같았어요. 제가 5년 안에 죽으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10년 안에 죽으면 절반을, 20년 넘게 생존하면 제가 지낼 요양원비를 제외한 전액을 두 아들한테 똑같이 나눠주겠다고요. 그리고 덧붙인 조항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자식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병을 얻었을 땐 가차없이 두 아들을 유산 상속에서 제외하고 조카들을 유산 상속인으로 삼는다는 거였어요. 조카들 역시 유산 상속 조건은 위의 내용과 동일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원한다면 언제든 원하는 사람한테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는 거였죠. 한마디로 니들 엄마한테 소홀하면 한 푼도 안 남겨주겠다는 압박이었던 거예요. 당장 돈을 주면 돈만 받고 연락을 끊을까봐 기간도 길게 잡고 혹여 자식들보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내 마음대로 유산 상속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식들이 효도 경쟁을 하게 만든 거죠. 하여간에 누가 내 남편을 말리겠어요. 아내 사랑이 지극했던 남편 덕분에 두 아들놈은 죽을 맛이 되었겠지만 그래서 어찌나 통쾌했나 몰라요. 지 엄마 빨리 죽으라고 곡을 하던 놈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했고요. 유언장이 발표된 이후 자식놈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혹여 제가 감기라도 걸릴까봐 비타민이며 과일들을 잔뜩 사다 나르고요. 나이 들면 단백질 섭취를 잘해야 한다며 한우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들고 온답니다. 평소엔 명절이나 돼야 얼굴 한번 볼 수 있던 자식놈들이 이제는 수시로 집에 드나들며 안부 인사를 한다니까요. 작은 놈은 이참에 내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더군요. 두 아들 내외의 효도 경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 순간을 즐겨볼 생각입니다. 남편 말대로 이제는 저도 이기적으로 살아보려고요. 인생 뭐 있습니까? 죽는 날 후회 없이 한 세상 살면 그만이죠. 이제 남은 인생 저도 원 없이 살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야 남편을 만나면 들려줄 얘기가 많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나온 인생보다 남은 길이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